만약에 불법과 반칙이 있었다면 이건 추미애 장관 사퇴의 문제가 아니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추 장관 아들을 구하느라 추상 같은 군 규정까지 난도질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국 등으로 불평등, 불공정, 불의로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과 부부께서 직접 민원을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오늘도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질의를 하자는 호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강훈식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질의 나흘째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어요. 네,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추추추 질문하는 것 같아서요. 네. 국민들을 상대로 총리를 불러서 또 각부 장관을 불러서 물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데 그 기회 모두를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 쓰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건지 저는 약간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야당이 특히 이제 새롭게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정강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해서 보여준 모습이 과거랑 정말 다른 첫 번째 정기국회의 모습이었는지도 국민들은 아마 의구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참에 이렇게 할 거면은 대정부 질의가 무용하다는 목소리들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한번 정치권 전체가 되새겨봐야 되는 지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가 보죠. 특권과 반칙으로 또 권력의 힘으로 공정하게 운영해야 되는 군의 규율, 네. 국방의 시스템을 허물어버린 것이 이 집권층으로부터 만들어졌고 발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그걸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또 사회의 공적 자산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규범과 규칙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규칙들을 허문 거에 대해서 이 정권에 대해서 그것도 법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세워야 되는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서 이 문제를 다뤄주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가 간과할 수 없이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이어지는 공방 비판하면서 네. 정책 질의에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아이돌본 관련 질의를 했는데 네. 이게 좀 묻혀서 많이 드러나질 않았나 봐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몇 개 언론들은 굉장히 관심 가져주셨고요. 네. 그리고 몇 개 토론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또는 부모들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여야가 싸우는 것 보는 것보다 내 아이를 당장 내일 맡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저는 야당이 좀 찾아주고 국민들의 긁음을 좀 해주시는 게 더 좋은 거라고 보고요. 여당도 이럴 때 충고하게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더 성숙된 민주주의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이참에 좀 그런 기회로 좀 저희가 두 가지 문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돌봄 문제, 엄마들이 아이 키우는 어려운 문제랑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도 국민들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 아이 돌봄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달부터 네. 저희 당에서 전일 보육제로 이미 다 아젠다를 해서 세미나도 하고 대안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이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당의 TF팀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좀 다뤄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좀 하세요. 자, 그래서 총리한테.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하고 있고요. 상임위에서 한다는 것이죠. 아니죠, 자, 그런데 여당은 그럴 겁니다. 아프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정말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서류도 없이 휴가증도 없이 휴가를 보낸 겁니다. 군에서는요. 외박, 외출 그 모든 행위는 다 증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어 놓고 나서 워낙 아픈 문제가 나오니 정책으로 이걸 덮어서 정책으로 질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당연히 좀 민주당 말씀드려도 또한 될까요? 그걸 제기하는 것이 맞고요. 네. 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좀 그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이런 지금 아니, 준비된 이야기는 좀- 것들을 조금 이어가면서 말씀을 아니, 나누는 게 너무 더 좋을 것 무책임한 같아요. 공세를 계속 하셔서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어지는 그 순서 네. 가운데 좀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양측의 주장은 뭐 시청자분들이나 또 신문을 읽으면서 많이들 이제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옛날 세력 쿠데타를 했었는데 그 세력이 국회에 와서 이런 표현을 하면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모습 비춰졌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옛날에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하고 그랬습니다.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합니다.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공작을 했다는데 여기 국회에 들어온 쿠데타 세력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쿠데타란 누가 쿠데타 세력이고 들어와서 공작을 했다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쿠데타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서 진행한다면 최소한도 우리 당 의원님들은 오늘 청문회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전부 동의 안 하신다면 저하고 신원식 의원하고는 퇴장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신원식 의원, 한기호 의원이 퇴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자, 지금 홍영표 의원의 쿠데타 관련 발언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고 지금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민주당 박성중 원내대변인 추미애 장관 관련 논평을 내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준비된 화면 잠깐 볼까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했다라고 안중근 의사를 언급을 합니다. 이게 또 논란이 거세지니까 이런 표현이 삭제됐고 또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강한 공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또 그 발언도 점점 세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야당은 아픈 데를 찔러서 그렇다고 아까 한참 말씀하시던데 뭐 그런 것보다도 평소의 패턴이죠. 예를 들면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과 검찰 개혁을 막고자 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그게 검찰 개혁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안경환이었습니다. 네. 이 후보자도 아들의 성폭행 의혹 제기를 야당이 해서 낙마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의혹 제기했던 분들이 3,500만 원이 배상 명예훼손으로 배상 책임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박상기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분도 아들 문제 로스쿨 입학 관련된 문제 제기했습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조국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좋습니다. 뭐 그런 문제 제기 야당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너무 과하게 하면 네. 본질을 흐릴 수 있는 거고 감정과 날선 공방이 되면 더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고 네. 그리고 검찰의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그 검찰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면 됩니다. 그 검찰 그렇게 지키자고 했던 국민의힘이 지키자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입니다. 네. 그럼 좀 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물론 추가된 의혹 제기도 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야당의 전 역할이라고 봅니다만 어느 정도 금도와 선을 지켜서 우리가 정치의 품격을 만들어가는 것도 좀 동시에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우리 당 의원들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가 너무 보기가 싫고 국민들 눈에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라고 보는데요. 양쪽 다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 저 강 의원님은 그래도 품격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방송을 같이 하지만 참 귀한 분이시고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은 야당보다 훨씬 더 품격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직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한번 좀 찍어주시죠. 이렇게. 김남국 의원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온 사람들이 많아서 네. 이 저 추미애 장관 비판하는 걸로 알겠다 그러는데 여기 저희 국민의 힘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저희보다 3배가 군에 안 갔다 온 사람 많습니다. 정청래 의원 뭐라고 그랬냐? 식당에서 김치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는 게 청탁이 아니냐? 정말 막말과 막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또 다선인데 말이지요. 우상호 의원께서 카투샤 이 자체가 편한 곳이라도 편한 군대라서 어디 가든 다 똑같다. 휴가 가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로우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정말 급기야는 이제 우리 안중근 의사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위대한 우리 민족의 그 선각자이셨습니까? 이 어른께서 위국 헌신 군인본분이라고는 이 글씨를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네. 그리 하셨는데 이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몸소 실천한 것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 대변인입니다.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참 품격을 지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검찰 개혁을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이 이런 걸 공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그동안 못 해봤잖아요. 저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니까 살아있는 권력, 자 검찰총장 팔다리 다 잘라놓고 그동안 이 수사했던 사람 다 내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또 정치 공세를 하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여당이 더 차분하게 추미애 장관의 이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받고 아니면 특임검사를 요청을 해서 먼저 이 문제를 더 떳떳하게 증명을 해내놓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답변 반론 기회 드릴까요? 예, 한참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찬성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공수처 설치가 꼭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들고요. 네. 그리고 공수처 설치해서 제가 아까 왜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의 자식의 문제로 모두가 이렇게 시비가 걸리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검찰개혁과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게 본질 아니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말씀대로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니까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상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동시에 공수처의 찬성도 좀 이루어서 꼭 이번에 국회가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훈식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하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그게 정상이었습니까? 정말로 문제가 많거든요. 편법과 특권과 반칙으로 이루어졌었고, 또 이 추미애 장관도 집권 여당 대표 시절에 아들의 군 문제로 그랬는데, 이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입학 서류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두 번째,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군에 간 휴가증 자체 서류 자체가 없어요. 1차, 2차, 3차 다. 자,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안 갖게 됐는가? 야당이 문제 제기 안 할 수가 있는가? 저는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그 어떤 장관보다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세우는 이 아주 표본적인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좀 요구하십사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말씀드리는 게 검찰개혁하자고 하면 장관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관 딸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니, 제가 의혹이 알겠습니다. 나오니까. 제 말씀도 들어주세요. 검찰개혁을 하자고 하면 장관 아들, 장관 딸 이야기하는 걸 이 정부 들어와서 내내 했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에 한해서. 그러니까 한 번이면 그럴 수 있고 두 번이면 그럼 당 지지율도 막 오르겠죠. 국민들이 원할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그 모습이 과거랑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문제 제기하실 수 있고 또 검찰이 수사수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총장이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총장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겁니다.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할 건 또 이야기를 하되 검찰개혁이라는 국회의 권유에 해야 될 일들은 해나가자는 이야기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면 조국은 어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필요 없고요. 그럽시다. 검찰개혁 검찰에다 맡기고 검찰개혁 합시다. 이게 맞는 순리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듣고 오늘 대정부 질문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초대 법무부 장관 안경환 장관인가요? 이분들 나왔을 때 이런 거 문제 제기 안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광덕 의원이 3,500만 원 배상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분들 이러한 문제, 자식들의 문제로 특권과 반칙으로 서류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입학 특혜이거나 군의 특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가지고 3,500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배상받았다니까요. 정당한 이야기를 야당이 하는 겁니다. 정당한 이야기를 정치 공세라고 이걸 물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데도 여당이 전 더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 공방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자, 오늘 대정부 질문 상황 영상 혹시 들어왔나요? 자, 준비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장관님과 부분께서 직접 민원을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판사 출신이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시니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여기 화면을 쓴 식당이 네. 큰 따님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그것도 위치나 요일로 볼 때 일요일 날 기자 간담회를 이태원에서 합니까? 일요일 그것도 날 여러 기자 차례입니다. 만날 수 있죠. 기자랑 담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죠. 아니 자, 이 일요일인데 문제는 일요일 날 기자들 근무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일 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가족들한테 매출 올려주기, 내부재 거래, 이게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입니다. 저도 아까 언론 보도 봤는데요. 21차례에 걸쳐서 도합 225만 원이었습니다.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 또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사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기자들과 이런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이런 치솟는 임대료 권리금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청년 창업에 우리 사회의 지대가 걸림돌이 된다. 아이가 느꼈을 그 좌절을 지대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당 법률의 주무부서의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을 소환해 주신 의원님의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앞으로 갈 때는 개인 돈으로 쓰십시오. 정치자금 거기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저희들이 편집해서 가져왔는데 하나는 이제 아들 관련이고 하나는 추미애 장관 딸 관련입니다. 먼저 그 추미애 장관이 과연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넣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이전에는 추미애 장관 본인은 넣지 않았었고 남편이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오늘은 분명히 남편한테도 확인해 봤더니 남편도 전화하지 않았더라라고 해서 완전히 지금 부인을 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군에 가면 소대장들 또 중대장들은 대개 특히 소대장이 그래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에 대해서 관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 면담 일지에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면담 일지 여기에 부모님의 청탁이 있었다, 민원이 제기가 있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면담 일지가 휴가증이 없으니까 여기에 이거로 대처하면 되는 거다라고 여당이 요구한 거거든요. 자, 그 증빙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 면담 일지에 부모님의 이 민원 제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로 보여지고요. 이거는 나는 우리 추미애 장관이 진작에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왜 안 됐겠습니까? 전화 물어보면 되지. 이거 안 하다가 오늘서 답변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그 녹취록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향후에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뭐 식당 얘기를 하는데 이 추미애 장관이 굉장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 너무너무 많은 신뢰를 잃다가 보니 이제 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로는 공적으로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일요일에도 사용하고 이랬는데 8시에도 사용하고 이랬는데 이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질타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5호선의 국회의원이시고 당대표였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엄격한 자기적 관리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전 책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두 번째 언급하신 그 딸 얘기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오늘 한 신문에서 2014년, 15년 사이에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 딸의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 등으로 250만 원을 썼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추미애 장관은 보도를 보고서 그걸 인지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말씀하실 뭐 부분이 있나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근데 아무튼 뭐 그거는 법조인들이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번에 대정부 질의보면서 두 가지는 좀 약간 놀라웠는데요. 하나는 보좌관이 누구랑 통화하는지 꼭 이제 국회의원들도 다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몰랐다라는 거는 굉장히 크게 혼날 일이 돼버렸고요. 또 하나는 5년 전에 어디서 뭐 먹었는지 어디 먹었는지 다 조사해도 이제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야당으로서 당연히 그런 문제 있으면 뭐 저런 이야기 하지 않고 고발하고 이러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정치 공세로 정치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좀 할 때는 서로가 다 공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추미애 장관님 따님이 아마 이태원에서 식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여러 차에 걸쳐서 평일날이 아닌 이제 일요일에 이 식당을 이용을 하시면서 이 개인 카드가 아닌 정치 자금은 국민들께서 깨끗한 정치를 해라 해서 1년에 1억 5천 이렇게 모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선관위에 다 신고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세금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주말에도 근데 기자들하고 모이긴 하잖아요. 식사하고 자, 그런데 대개 기자들은 저희가 안 부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상식적으로 안 하는 거고 점심도 아니고 늦은 저녁 같은 경우가 이게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사안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공인으로서의 그 자세에 대해서 지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사실 앞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작은 거든 큰 거든 가능하면 이런 오해받지 않는 다른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은 우리가 충분히 뭐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의원님도 생각하고 저도 대변인 해봤지만 일요일 날에 기자들이 월요일 날 그 보도 때문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당대표니까 당대표이셨고 또 뭐 사선이셨고 이랬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던 일이라고 여야가 말하기 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는 스스로들의 금도들이 있는 거다라고 보고 말씀대로 전 그렇다고 이게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왜 그럼 굳이 딸내네 집에 가서 먹었냐 이제 이런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귀담아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짚어볼 부분은 분명히 네,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 어쨌거나 이번 대정부 질문은 확실하게 추미애 장관 가족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른바 386 세대를 향해서 비판의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민생 대책을 비롯해서 중요한 민생의 이슈를 다뤄야 했었던 소중한 시간들의 대부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를 둘러싼 정쟁에 허비되었습니다. 저는 87년생 청년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87년의 청년들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독재와 싸우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까? 모든 시민들이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드는 정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장혜원 의원 말은 그러니까 정치 선배들한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정말 시급한 문제가 뭐냐, 불평등 문제 그런 거와의 싸움 아니면 기후변화 이런 싸움, 미래를 위해 지금 토론을 하고 어떤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왜 거기에 나서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의 말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했던 질의랑 되게 비슷한 질의입니다. 제가 질의의 첫 번째 돌봄 문제 나중에 보시면 왜 야당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씀 따로 한번 제 거 봐주십시오 영상을. 근데 그 20년 전에 우리가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요, 9월달 기사가 지금 2020년 9월달 기사랑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때 이제 가족 돌봄에 문제 제기했던 것, 균형 발전에 문제 제기했던 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87년생은 사실은 87년도에 소위 성인이 된 사람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또 전 질타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87학번들을 기득권 세대로 보고 저 질타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87학번들은 본인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의 그 기득권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민주화 투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장혜원 의원이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 기성세대들이 지난 20년 동안 되지 않은 숙제들에 대해서 또 반복적인 구태적인 정치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의 경종을 울리는 목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일종 의원님. 저는 저 장 의원의 이야기를 굉장히 정말 아주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권이 출범을 할 때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울 거라고 그랬고 사람이 먼저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이러한 가치 때문에 민주당을 국민들이 선택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정권에 실망하고 특히 20대, 30대의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공정과 정의의 사회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일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추미애 장관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지금 던져주고 있는 장 의원이 대표해서 젊은 청년들을 대표해서 던지는 저 목소리를 우리가 굉장히 아주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모처럼 두 의원이 네. 무게감 있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가 그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00일이었었는데 기념으로 이제 화상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2022년 대선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결론이 필요합니다. 내후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와 전국 지방선거가 3달 간격으로 열립니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됩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2022년 6월 1일에 이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거를 하나로 합쳐서 한 번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 아마도 한 1,600억 원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이 불필요한 그 행정비용을 다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인데 이게 아마도 이 어떤 정치적 계산 때문에 쉽게 타협점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먼저 두 의원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동시 실시 선거가 할 수 있다,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3개월 만에 또다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피로감도 있을 뿐더러요. 그리고 사회적 비용도 저는 감안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아가서 또 한 1년 지나면 이게 합의가 안 될 겁니다. 유불리가 판단하게 되어서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지금 한 2년 남았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우리가 사실은 이게 원래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선거인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만큼 좀 오히려 정치권들이 좀 무게감 있게 이 문제를 오히려 국민들한테 피해를 덜 드리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또 맞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송일종 의원님. 근데 정치권에서는 뭐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지요. 또 그 다양한 의견 속에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에 또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양당이 유불리를 많이 따져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대선 주자가 누가 나오느냐 여기에 또 영향을 받아서 지방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만약 같이 선거를 하게 되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예, 물론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스케줄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면 양당도 다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또 당연히 자당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쪽은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불리하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또 거부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의견들이 자꾸 표출이 돼서 한번 의견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말씀이죠. 옳은 말씀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정당들은 유불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 지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 이제 정당의 유불리도 있지만 정당이 국민들하고 반해서 또 유불리를 말하기만은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들의 정서, 또 국민들이 어떤 게 옳으냐 판단도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당들이야 뭐 어쨌든 본인 정당이 좀 더 유리한 데를 찾아보겠으나 그런 것들을 그때 가면은 더 그게 치열해지고 특히나 이거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하나 이제 얘기한 게 개헌 논의는 내년쯤 이제 코로나 잠잠해지면 개헌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내년이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지 짧게 한마디씩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개헌론자예요.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사회가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옛날 우리가 헌법을 만들었었던 87년의 세제보다는 지금은 엄청난 변화의 그 흐름 속에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그 흐름에 정치의 그릇이든 경제의 그릇이든 새로운 그릇을 요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권력 구조하고 문제가 있고 권력 탄생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 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유불리를 다 내려놓고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가야지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 그래서 밀어붙이게 되면 개헌은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양당이 다 20대에서도 개헌 논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21대에서도 어느 지점의 가장 중간선에서 시점으로 봤었을 때 양당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아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해 주시죠. 네, 33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진 헌법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이라고 해서 사이사이에 바꾸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33년 전,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시스템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33년 전에는 인터넷도 안 되던 시절이거든요. 이제 이것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국가적인 국난 상황이니까 이 국난을 잘 극복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또 변화된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규정 발전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다 새롭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33년 전에는 맞벌이 부부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는 거의 또 그런 시대들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담기 위한 준비가 토론이 필요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개헌 발의를 이미 대통령이 이미 3년 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여야의 정쟁으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코로나19 이후에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는 것이 각 정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놓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번 이렇게 토론할 때는 두 분이 혹시나 어떤 정책적 제안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서 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습니다.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훈식 성일종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